경북 지역에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여야는 오늘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취소하고 산불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선고를 두고 정치권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시오. 네. 네, 경북 지역 대형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여야정 협의회, 또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예비비 증액을 놓고는 또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좀 머리를 맞대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이제 산불 피해가 너무 이제 확산되고 있는 좀 상황이라 당연히 이제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6명의 이제 사망자가 났는데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 이 헬기 조종사도 좀 돌아가셨고 네. 또 사실 많은 그런 소방대원들과 또 산림청 관계자들을 비롯한 여러 이제 공무원들이 애쓰고 계신데 그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그 인적 사실 물적도 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확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떤 소방대원의 어떤 그 임계점을 지금 넘어선 상태다 이러한 예측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좀 국회에 해야 될 것은 아까 이제 반가운 소식은 그 여야정 협의체를 빨리 좀 그렇게 회의를 잡기 위해서 조율 중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여야정이 빨리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특별 재난 지역을 좀 확대 선포를 한달지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어떤 그런 특별 교부세를 이제 선지급한달지 이런 재난 지역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헬기나 아니면 소방대원들이나 이런 소방대원들의 그 피로도도 지금 높아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도 또 선제적으로 잘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인적과 물적 지원이 좀 더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산불 진화에 우선 총력을 기울일 때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여러 또 이재민들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피해를 복구를 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당연히 추경 또 이제 편성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비비가 원래 정부에서 요청한 4조 8천억에서 지금 1조 6천억으로 일방적으로 좀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좀 예비비를 좀 늘리는 이러한 부분에 이러한 추경에 대해서도 좀 여야가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김 전 의원 얘기 듣겠습니다. 네. 국가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을 잘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재난에 국가가 발벗고 나서야 되고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저는 각 당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TF팀을 만드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국회 차원에서의 위원회도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 지원은 예비비 말씀하셨는데요. 예비비는 사실 지난 예산 검토 때 사용률이 너무 낮았어요. 예비비를 책정한 것보다 실사용률이 낮다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도 행안부에 한 3,600억, 산림부에 한 1,000억 정도의 재난 대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 예비비도 아직 1조 6천억이 살아 있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면 재대책 국고 채무 부담 행위라는 것으로도 또 한 1조 5천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증액하냐 마냐라는 정쟁으로 갈 필요가 없고 현재 있는 예산을 갖고도 충분히 다 써보고 그래도 모자라면 예비비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추경을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 산불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고향이 산청입니다. 지금 일주일째 산불이 진화되지 않고 있는 산청인데요. 제가 산청 군수랑 월요일 날 통화를 한번 해보니까 정말 난감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헬기가 떠갖고 산불 진화 작업을 못 한답니다. 연기가 많이 올라와서 헬기도 위험할 뿐더러 정확한 발화 지점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물을 뿌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도 하시고 소방관들의 안전 문제도 많고 그래서 결국에 오늘이죠. 네. 목요일 날 비 예보가 있었는데 목요일 날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의 희망을 거는
근데 오늘 비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바람도 세게 불고 잔불이 잡히지 않고 계속 불이 옮겨 다니는 이 상황이 경남, 경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정말로 걱정입니다. 예. 뭐 산불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진화가 돼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지요. 관련된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습니다. 국민들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 맞춘 판결이었다고 밖에 볼 것이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주었습니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습니다.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기소 남발, 무더기 증인 소환으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반성은커녕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며 즉시 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습니까? 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당의 입장이 확연히 좀 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먼저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제 무죄 판결은? 사실 뭐 예상과는 너무 다른 이제 결과가 나왔죠. 뭐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네. 언론에서도 이렇게 전체 무죄가 나올 거는 예상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사실 그 기대와 다른 이제 결과가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면에서는 당혹감을 좀 감추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사법부의 그래도 판단은 존중을 좀 해야 되고요. 검찰이 이제 상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상고심에서 이 2심 판결의 무죄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다퉈볼 상당한 이제 필요가 있고 또 현재로서는 뭐 상고심에서 변동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대법원 3개월 안에 이제 끝내야 된다. 이제 네. 633 그 원칙이 그 상고심에도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3개월 안에 끝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원합의체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길어지면 또 이것도 또 국민들의 어떤 그런 그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633의 원칙을 좀 지켜서 대법원에서의 좀 상고심의 판단을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전 의원께서는 무죄를 혹시 예상하셨는지? 저희는 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무죄를 확신했고 주변에서도 이번에는 무죄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약 3년 동안 끈 사건입니다. 기소는 한 2년 7개월 전에 했는데요. 네. 입건하고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해서 1심이 나오고 항소심인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항소심에서 법원이 검찰에다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공소장이 명확하거나 분명하게 특정 사안을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소장을 변경해서 다시 공소장을 작성하라. 이것은 뭐냐면은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검찰보다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방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민의힘 지도부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 항소심 하루 전에는 무조건 이 판결에 승복하자라고 얘기한 데가 국민의힘이었어요. 저희들은 무죄일 거라고만 주장을 했고 네. 이 판결에 승복하자라고 주장한 측이 국민의힘이었는데 막상 또 판결이 이렇게 나니까 뭐 판사들의 문해력이 의심된다 라면서 또 사법부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노란불도 이런 내노란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은 사실은 공직선거법은 낙선자가 아닌 당선자를 주로 규제하는 법입니다. 불법으로 당선됐을 때 당선 무효를 시킴으로 해서 이 이후에는 다른 출마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당선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낙선자를 규제하는 것은 있긴 있지만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은 야당의 대표를 말 표현의 경중이나 약간의 과장이나 표현의 방법을 갖고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걸 인정하고 법을 제대로 적용했다라고 판단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법리를 제대로 적용을 잘했고 정말로 정치인은 사실은 사법의 판단 이전에 국민이 여론조사나 투표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많은 정치적으로 이미 판단을 받아온 사람에 대해서 또 약간의 그 공선법상의 어투를 갖고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그 기소 자체가 상당히 무리였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론. 근데 저는 이제 그 뭐 두 가지 이제 공소 사실을 크게 보면 김문기 씨를 모른다. 그리고 또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사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부분인데요. 그 두 번째 사유, 사실 이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그 당시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굉장히 많았고 또 증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두 번째 그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뭐 이것은 법리로 보나 또 사실관계로 보나 뒤집기가 어렵겠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판시를 보면 결국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던 발언조차도 즉 의견 표명으로 굉장히 의견 표명을 어디까지 확대를 하는 넓게 건지 본 거죠. 예, 그렇게 될 정도로 모든 의견 표명을 폭넓게 판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과장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부분을 폭넓게 해석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이렇게 확정이 돼버리면 앞으로 이제 있을 뭐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선거에서 뭐 웬만한 거짓말은 다 그냥 무사통과되는 이러한 경우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국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2022년 그 대선 당시에 사실 백현동 용도 부지, 백현동 사건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큰 관심사였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0월 20일에 국토교통부의 국감에 나와서 말한 그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던 발언은 무한 반복될 정도로 많이 그렇게 여러 언론에도 그 발언이 많이 보도가 됐고 그리고 또 민주당 인사들도 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백현동 비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왔는데 결국은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그 비리와 관련한 배임죄로 좀 기소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이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이게 거짓말이 용납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공직 후보자의 정직성은 굉장히 중요한 후보자의 덕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지나치게 엄격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그 거짓말의 범위를 또 허용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것이 선례가 이제 고착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 선거에 미칠 영향, 특히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백현동 관련한 발언이 무죄 선고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아는 또 법원에 몇 명에게 좀 물어봤는데 네. 법원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재판부의 이제 최종 판단이 결국 필요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예측을 뛰어넘는 판결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사법부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뭐 위증교사 사건 무죄랄지 또 울산시장 선거 배임 사건 무죄, 또 이번 무죄까지 하는 것이 사실 언론의 예측과는 좀 다르게 나온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 스스로도 너무 이 판사 어느 재판부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그런 면이 점점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뒤집어 말하면 사법부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네. 좀 사법부의 위기 상황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반론 듣겠습니다. 네, 정치인이 거짓말해서는 절대 안 되죠. 예,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제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 용도 개발 관련돼서 국토부가 수차례 성남시에 공문을 보낸 팩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공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압박으로 받아들인 거는 다 동의하죠. 그 이재명 대표도 압박이었는데 표현이 좀 과했다라고 인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압박과 협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 범죄라고 규정을 한다 그러면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과 표현이 너무나 이 판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말해 정치인의 모든 발언과 행동이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는 거죠. 저는 팩트가 없는 거짓말은 정말 그거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되죠. 근데 팩트가 있었습니다. 그 팩트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런 정도는 정치인에게 주어진 뭐랄까요? 좀 재량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판단은 유권자가 하는 거죠. 정치라는 과정을 통해서 유권자가 하는 것이지 표현 하나하나를 모든 것을 기억하냐 못하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정도가 어떤 거냐 이걸 다 사법의 판단에 맡겨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좋은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고요. 백현동의 종상향은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요. 그 부지가 R&D 부지입니다. 연구개발 부지라서 주택을 건설을 하지 못합니다.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준주거 용지 정도는 되어야만 주택이 건설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상향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용지에다가 8,000평 정도의 R&D 부지를 네. 성남시가 공익으로 환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작정 민간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용도를 상한 건 아니고 집을 짓기 위한 용도로 가기 위해서 준주거지라는 용도가 불가피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개발된 R&D 부지의 8,000평을 성남시가 예. 공익으로 환수했다. 이 알겠습니다.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백현동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도 기소가 돼서 배임죄로 이제 재판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온 판단대로라면 뭐 이게 국토부의 협박 때문은 아니지만 국토부의 결국은 어떠한 그런 여러 차례 걸친 요구 때문에 된 것이라고 하면 뒤집어 말하면 뭐 배임죄는 그럼 무죄가 돼야 되는 건데 배임죄가 무죄가 될지 말지는 재판 결과를 받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배임죄가 만약에 유죄가 또 선고가 된다고 하면 이게 사법부가 그러니까 다른 이제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면에서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종상향이 된 이러한 경위를 보더라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대법원이 네. 좀 3개월 이내에 좀 이 사건을 좀 빨리 좀 심리를 마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번 이 항소심의 2심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원하지 1심과 다른 너무도 다른 결과 때문에 좀 당황해하면서 이제 이 정치권의 판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겼고 민주당은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비명계 목소리들이 크게 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는 상황이 됐거든요. 먼저 민주당 쪽부터 질문을 드리면 비명계 입장이 굉장히 축소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네, 많겠고 사실 당 내에서도 이 부분 갖고 소위 언론에서 얘기하는 친명 비명의 간극이 더 커질 거냐라는 것은 당 내에서는 그렇게 비중 있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하. 예,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지금 벌써 지난 대선 때부터 거의 한 3년간 얘기되고 논의되고 희석화되어 온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대법원의 판단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상급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약간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네. 본질적으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작용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 의원들의 판단이었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법률 리스크의 한 부분인 공선법이 이제 무죄가 됨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후의 행보에 있어서는 훨씬 가볍고 좀 더 폭넓은 그런 행보가 가능할 수가 있고 네. 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사법 리스크가 다 해소된 건 아니지만 일단 큰 고비 하나를 넘긴 것으로 보이니까 여기에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눈앞에 있는 사법 리스크, 네. 굉장히 큰 사법 리스크가 이제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또 민주당의 어떤 그런 현재 좀 상황을 또 저희가 또 좀 잘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그 헌법재판소 이제 결정,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정이 아직 선고기일도 잡히지가 않았고 그렇죠. 또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전국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현재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법부가 계속 좀 예상과 다른 좀 결론들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헌법재판소 역시 지금 늦어지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나올 거냐. 저는 그 반대의 상황이 오히려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현재는 국민의힘은 일단 그 전국을 그 뒤엎고 있는 이런 산불 진화와 또 피해 대책 뭐 이런 것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 심판에 있어서 네. 그 기각이나 또 각하 결정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최대한의 또 총력을 좀 기울여야 되는 상황으로 예, 생각합니다.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그쪽으로 이 질문을 네. 더 드리면 원래대로 하면 지난주 금요일 근데 내일도 지금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선고가. 그러면 언제쯤 나올 것이고 왜 이렇게 미뤄지는지 먼저 이번엔 듣겠습니다. 다음 주 정도는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늦어도 4월 17일 두 재판관이 임기 만료 전까지는 8일 날이 임기 만료니까. 선고를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를 만든 취지가 우리나라가 전두환 노태우의 비상계엄과 6월 항쟁 이런 걸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헌법 정신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법원과 별도로 헌법재판소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헌정이 유린되고 법 질서를 무시한 이런 쿠데타를 동원한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조직은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미루고 또 4월 18일 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 역사 속에서 사법체계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라는 국민의 합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흥식 추경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의는 중립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을 헌법재판소가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끈다고 해서 네. 이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떠한 이익이 있으며 대한민국의 앞날 그리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위정자의 기본 자세 이런 측면에 봤을 때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저는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최고의 가치고 네. 또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2월 25일에 이제 변론 종결이 된 이후에 지금 한 달하고도 이제 3일이 지났는데 네. 아직까지 선고 기일 지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의견 일치에 좀 어려움을 겪고 뭐 있다고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좀 없습니다.
그런데 4월 18일 그 두 재판관의 퇴임 전에는 당연히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다들 예측하시는 대로 빠르면 4월 4일 아니면 늦어도 4월 11일 정도에는 선고가 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사실 이제 어떤 그 선고 내용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요. 선고 내용을 현재로서는 그냥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것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어떤 그 재판 절차의 적법성, 특히 증거 채택의 또 적법성 여부, 뭐 이런 것이 많이 좀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상당한 그런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제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판결 내용 중에 하나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 이제 이러한 그 판시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심스러울 때는 저는 피소추인의 이익으로 해야 되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헌법소송법과 형사소송법과 같은 그런 논리의 어떤 그런 증거 채택이나 아니면은 결론 도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빨리 진행된 이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 일주일에 2번 그리고 또 뭐 증인당 90분 굉장히 사실 피소추인의 방어권 보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2월 25일에 종결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그렇게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필요한 어떤 증인신문이나 증거 채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무리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뭐 시간에 맞춰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어떤 그런 합리적인 결과를 좀 도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시간이 많았으면 더 많은 얘기를 듣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산불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